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6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예, 상시 근로자 농업, 어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는 좀 덜 위험한 업종이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입니다. 300명 이상의 사업이다. 두 번째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제출해야 될까요? 예,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련해서는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변경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식생공법이라고도 하고 바로 식물심기공법입니다. 식물심기공법. 두 번째는 뿜칠공법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뿜어붙이기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뿜어붙이기공법. 세 번째는 블록공법이 있습니다. 블록 쌓는 블록공법. 네 번째는 돌쌓기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공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낙석 방지망 있겠습니다. 낙석 방지망. 자, 비탈면 보호공법 총 5가지 뭐라고요? 식물 심기 공법 또는 식생 공법. 두 번째는 뿜어 붙이기 공법, 뿜칠 공법.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 공법, 네 번째 돌쌓기 공법. 추가로 낙석 방지망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중 리프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리프트의 종류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건설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다음은 산업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산업용 리프트.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정비용 리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전에 건설작업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예전에 국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최대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의 종류 크게 4가지,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시죠. 절연 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용은 동시에 접촉 가능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얼마 이상 격리를 하느냐?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격리시킬 것. 다음 두 번째는 동시에 접촉 가능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를 시킨다. 방호울로 격리시킨다. 세 번째는 2000V의 시험 전압에 견디고 누설 전류가 얼마 이하냐? 1mm입니다.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절연 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 첫 번째가 동시 접촉 가능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한다. 두 번째는 역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킨다. 세 번째는 2000V의 시험 전압에 견디고 누설 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5번 문제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암기법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죠. 암기법은 낙, 방출, 보수. 낙, 방출, 보수이고요. 첫 번째 낙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방호 선반을 설치합니다. 방호 선반 설치.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방법.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그리고 네 번째는 근로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보호구 착용. 다섯 번째 수는 바로 수직 보호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직 보호망 설치. 자, 낙 방출 보수.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호 선반 설치. 세 번째는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다섯 번째 수직 보호망 설치. 자, 키워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줄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요. 암기법 낙 방출 보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 보시죠. 6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상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냐?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을 조심하셔야 돼요.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는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정비가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해서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 구조물에 대한 손상에 대해 대비하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이라든지 선회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추락하는 경우입니다.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해 주셔야 됩니다. 즉시 보수.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비해야 될 준수사항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두 번째는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세 번째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이라든지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네 번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보일링 방지 대책 문제네요. 보일링과 그리고 히빙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일링 먼저 정의부터 보시죠. 보일링은 사질토 집안에서 어디라고 했죠?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무슨 차이냐? 수위 차이입니다. 물의 높이,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즉 모래의 액상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이 보일링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러한 보일링에 대한 방지 대책은 첫 번째로 굴착도를 어떻게 한다? 굴착도를 즉시 원 상태로 매립을 합니다. 원 상태로 매립을 한다. 다음 두 번째 보일링 방지 대책은 지하수의 무언가를 변경을 해주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지하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해 주거나 이 말은 흑마기벽의 차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마기벽을 어떻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해 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흑마기벽의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보일링 방지 대책 네 번째는 흑마기벽의 배면 지반에 어떻게 해주냐?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줍니다. 지하 수위 저하. 따라서 우리는 굴착제면 아래까지 부변 수위를 저하시켜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흑마기벽의 배면 지반을 그라우팅을 실시해 줍니다. 그라우팅 실시. 여기서 그라우팅이란 것은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지반의 지지력 증가라든지 투수성 감소, 지반과 구조물과의 일체화 등을 목적으로 기초지반이나 구조물 주변 또는 구조물 자체 내부로 각종 시멘트라든지 모르타르, 약재 등을 주입하는 것을 우리는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링 개념과 보일링에 대한 방지 대책 5가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히빙에 관련되는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8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바탕 색채에 대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연엔에서의 바탕 색채는 무엇이냐? 금연 안전 표지판은 바로 바탕색이 흰색이죠. 흰색이고요. 그리고 기본 모양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용 기구의 바탕 색채는 무슨 색이죠? 비상용 기구. 그렇죠. 비상용 기구는 녹색입니다. 녹색이고 기본 모양은 흰색이 되겠고요. 안전복 착용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안전복 착용은 파란색으로 바탕색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이고 그리고 끝으로 폭발성 물질 경고는 예, 맞아요. 바탕색은 무색이고 기본 모형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경고. 자, 이렇게 해서 각 표지판의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기억하셔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류에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경고 표지판인지 안내 표지판인지 그리고 금지 표지판인지 그런 내용들 잘 구분하셔서 알맞은 답을 잘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수업입니다. 운수업이고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입니다. 운수업은 2022년부터 이제 법규가 개정이 돼서 제조업과 동일한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이면 이제 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2명 이상. 다음으로 토사석 광업입니다. 토사석 광업인데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네요. 1000명인 경우 토사석 광업도 이제 2명 이상 되겠고요. 다음으로 총 공사 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1,500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 표에서 보시면 공사 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2,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3명 이상. 자,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800억 원 이상에서 1,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추가로 이 뒤쪽에 보면은 각 해당 인원에 대해서 괄호 부분이 있어요. 괄호 부분에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했을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에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학습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10번 보시죠. 10번은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가시죠. 암기법은 동조보조, 동조보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은 동바리의 어떤 부분이냐? 동바리의 조립 방법과 그리고 그 작업 절차에 대한 관한 사항을 특별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교육에 대한 답을 쓰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용 방법, 조립 방법, 그리고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업 절차. 이것을 키워드로 하면 한 문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되겠습니다. 취급 방법.
취급 방법 및 뭐죠? 그렇죠.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는 바로 보호구 착용입니다. 보호구 착용,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 조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해서 동조보호조, 동조보호조 암기법 정리를 했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을 보시면 근로자 대표가 어떤 의견을 듣느냐,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 바로 사업주의 의견입니다.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해촉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위촉은 두 번째 내용은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바로 해임된 경우죠. 해임된 경우고요. 세 번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이라든지 부상으로 인해서 명예산업감독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 이 해촉은 쉽게 말하면 최초에 위촉된 그 해당 기관에서의 해촉을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촉과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명예산업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네 번째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더 이상의 업무가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해촉 사유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2번 문제는 법령 개정으로 문제 삭제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인 사업장 A 회사에서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의 아래와 같이 안전전담 활동 시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활동률. 조건은 이렇네요. 1일 9시간 근무고요. 월 22일 근무에 6개월간 사고 건수는 2건이 발생됐습니다. 세부 안전활동 건수로 보자면 불안전한 행동이 20건 발견됐고요. 불안전한 상태가 34건, 권고가 12건, 안전홍보가 3건, 안전회의가 6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안전활동률 구하는 공식은 안전활동 건수를 근로시간수와 평균 근로시간수로 곱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100만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안전활동률은요. 안전활동 건수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불안전한 행동 20건이 발견됐다고 했죠. 그래서 20건과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34건, 권고 12건, 안전홍보 3건, 안전회의가 6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한 값을 우리는 안전활동 건수라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다시 근로시간 수 그리고 평균 근로자 수를 곱한 값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 값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는 9명, 9명이 아니고 9시간이다. 그죠? 9시간에 22일 근무했고 6개월간 그리고 600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 근로시간 수와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100만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은 105.22. 소수 둘째 자리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전활동률 구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 들어가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을 노무 비율로 곱해 주시고요. 그 값을
건설업의 어떤 내용이죠? 월 평균 임금입니다. 월 평균 임금의 12를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 수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2016년 필답형 1회차 건설안전기사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6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입니다. 보기 내용 보시죠. 추락 방호망에 그물코 또는 사각, 마름으로써 그 크기는 얼마 이하여야 하느냐? 정답은 100mm 이하입니다. 추락 방호망에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으로써 그 크기는 100mm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굴착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되겠습니다. 기계 명칭이라서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명칭, 작업 방법, 그리고 재료 관련 특성이라서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파워 셔블 되겠습니다. 파워 셔블. 영어로 쓰실 때에는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3번 넘어가시죠. 자, 3번 문제는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때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산소 결핍에 우려가 있는 때에는 어떻게 한다?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하는 자를 지명한다는 거죠.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어떻게 한다는 설비를 설치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어떻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자맘, 우물통, 수직갱 등 깊숙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그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어떤 설치? 통신 설비 설치를 한다. 통신 설비 설치를 한다.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자맘, 우물통, 수직갱, 굴착 작업 준수사항. 첫 번째 뭐라고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세 번째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에는 항상 안전하게 통신 설비를 설치해서 외부와 연락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잘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4번 보시죠. 4번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235조 감독 기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죠.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죠.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시 관계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관련 법규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는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3가지. 자, 암기법은 동조, 보조,
동조, 보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은 동바리의 조립 방법과 그 다음에 작업 절차가 있죠. 이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을 특별 교육으로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되겠습니다. 취급 방법. 그리고 설치 기준요. 설치 기준에 대한 특별 교육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호구 착용이 있죠. 보호구 착용. 그리고 이 착용한 거에 대한 점검 상태도 관련해서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역시 조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자,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특별 교육 뭐라고요?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6번 보시죠. 6번은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예,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두 번째 내용은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자, 참고로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의 2m 이상이다. 낙하물 방지망은 2m 이상이다. 이게 추락 방호망과 낙하물 방지망 차이점이라는 거 잘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는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서 추락 방호망 관련해서 추락 방지 조건 3가지 살펴봤습니다. 7번 문제는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 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 조치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탑승이 가능하냐? 자, 정답 바로 보시면 리프트의 수리, 조정 또는 점검 등에 대해서 점검의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 사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는 수자원시설 공사, 댐 공사고요. 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은 45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댐 공사는 중건설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건설공사에는 댐 공사라든지 제방, 수력발전시설, 터널 공사가 바로 중건설공사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건설공사의 조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즉 대상액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5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상액 구하는 공식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대상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기초액을 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45억이라는 조건을 주어져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중건설공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원에 3.05%라는 요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기초액 297만 5천 원을 더하게 되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구해지죠. 자, 이렇게 구했을 경우에는 1억 4,022만 5천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의 풀이 과정도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만 쓰시게 되면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해당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표는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 잘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수자원 시설공사, 댐공사는 중건설공사라는 것도 함께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는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보기에는 공정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공정률 첫 번째는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 기준 몇 퍼센트가 되죠? 그렇죠. 50% 이상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70% 이상의 90% 미만인 공정률인 경우에는 그 사용 기준은 바로 70%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비 90% 이상의 공정률인 경우에는 그 사용 기준은 그렇죠. 90%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 기준 별표 3번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계수라는 것은 달기구의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공식으로 다시 적어보자면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어떤 값요? 절단 하중의 값을 무엇으로 나눈다? 해당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다. 이렇게 안전계수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역시 해당 내용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명확하게 정의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보시죠. 11번 문제는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작업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 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회전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네 번째도 역시 회전날 관련이네요. 회전날의 어떤 상태? 조임의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절단 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아 비산, 날아가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일시 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된다. 수증기 발생했는데 계속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자, 여섯 번째는 절단 방향을 직선 기준으로 하여 절단하고 부재 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의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총 7가지 내용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절단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12번 문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건설기계 작업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바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그 성능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종류 및 성능. 다음 두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가 기록되어야 되겠죠. 운행 경로. 끝으로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도 명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
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교육 관련 내용이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교육 시간별 교육 내용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설 관련 교육, 건설 교육에 관련된 건설 교육 내용은 첫 번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때의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교육은 2시간 이상 비중을 좀 더 두고 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일용 근로자는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교육 시간별 교육 내용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에 대해서 1시간, 두 번째는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련해서 2시간, 세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시간, 그래서 건설 일용 근로자는 토탈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 적재 시 조치 사항인데 문제가 빠졌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3조 화물 적재 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 화물 적재 시 필요한 조치사항. 조치사항은 첫 번째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화물 적재 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두 번째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셔야 되죠. 운전자의 시야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되게끔, 즉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걸어야 되겠죠.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화물 적재 시 필요한 조치사항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쏠리지 않도록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적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건설안전기사 2016년 필답형 4회차 총 14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